다큐멘터리는 매우 아름답고 활력 있는 놀라운 아주 혁신적인 영화들 중요한 거 많은데 와이드앵글 섹션을 맡고 있는 강소원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와 단편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현실을 찍은 거잖아요. 그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이라고 생각해요. 감독이 어떤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측면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하나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건 없어요. 다들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지만 그것을 어떻게 영화하는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일단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국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강세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감독들의 신작이 대거 이제 쏟아져 나와서 원래 총 10편이 선정되게 되어 있는데 쿼터가 그런데요. 그런데 올해는 선정위에 읍소를 해서 각각 한 편씩 늘려서 6편씩 이렇게 뽑았는데 그러고도 선정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영화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영화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은 지금 몇 년째 중화권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훌륭한 영화도 많은 편인데 비아시아권 다큐멘터리의 경우에 감독 이름만 봐도 알 법한 영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던 뭐 화제가 됐던 영화들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그 영화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감독의 연출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만 보면 한 절반은 여성 감독이고요. 아시아 쪽은 그보다 더 많아요. 앞으로도 여성 감독의 영화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1세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시선이라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스크린으로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영화, 그래서 좀 보기 드물었던 영화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20세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아주 혁신적인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새로운 혁신이 들어간, 이를테면 고프로 카메라로 찍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화, 그리고 인체 내부로 들어가는 어떤 소형, 새로운 어떤 카메라를 발명한 건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찍은 영화들 상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미학적으로 새로운 경향의 영화들도 포함했는데 좀 더 모험적으로 다큐멘터리 안에 픽션의 요소들을 넣거나 하이브리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영화들도 꽤 많이 나와요.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관점에서는 저게 다큐멘터리인가? 극영화인가? 헷갈리는 지점들도 있는데 그런 영화들을 새롭게 부각시켜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전에서 소개하는 인체 해부도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올해 칸에서 프리미어로 상영이 됐던 영화인데 제목에서도 약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듯이 인체 해부하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수술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찍었고 심지어는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몸 안까지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 감독들이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미 시네필들에게는 좀 알려진 감독인데 자신들의 영화를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사실은 SF 영화 혹은 공포 영화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이게 인체 해부도라는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래셔 같은 장면들, 정말 이렇게 쇼킹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과정이고 이거는 어떤 특수효과나 이런 것들,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라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공포영화의 범주 안에 들 만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또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끝까지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관객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이 영화를 봤냐 안 봤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추천작은 눈썹입니다. 논픽션 다이어리 밤섬 해적단 서울 불바다라는 독특한 제목의 영화로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화제를 보았던 정윤석 감독의 세 번째 영화인데요. 알파고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AI, 인공지능 로봇 섹스돌, 그러니까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 아닌 것, 그런 소재를 다룬 좀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인간에 관한 어떤 고찰,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데요. 좀 진지한 영화입니다. 부산에서 프리미어를 하고 나면 다른 영화제를 통해서 좀 많이 소개될 것 같고 관심을 기울일 관객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만 여성 감독이 만든 죽은 후에도라는 이 영화는 어느 가족의 아버지가 자신이 죽은 후에도 딸의 아이들까지 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책들을 보면서 독학해서 집을 짓는데 평범한 한 사람이 실현해내기가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그 집념과 그 성실함으로 그것을 이뤄내는 과정을 담은 영화예요. 매우 감동적이고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LA 주류 가게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미나리 다큐멘터리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비 한인 2세 감독이 자신의 가족들을 찍은 영화예요. 꽤 긴 시기에 LA의 이민자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이 굉장히 생생하게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 스티븐 연도 그러하고 정의삭 감독, 저스틴 정 같은 떠오르는 한국 혈통의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영화인들, 엄소윤이라는 이 감독도 기억할 만한 인물이기도 해요. 한국 영화 중에 황룡 감독의 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갯벌의 이름인데요. 새만금 사업으로 갯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활동들을 따라가다가 갯벌의 생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희귀종이며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 감탄하게 되는 그런 쇼트들이 꽤 많아요. 스크린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특별전 영화 중에 성스러운 도로라는 영화입니다. 지안프랑코 로시라는 다큐멘터리로 최초로 황금 사자상, 황금 곰상을 받았던 국제적인 거장인데요. 지안프랑코 로시는 어떤 거를 찍겠다라고 하면 그 공간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공간을 익히고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성스러운 도로는 이탈리아의 순환도로와 함께 그 순환도로 주변에 사는 인물들, 그 사람들의 삶을 담은 영화인데, 로시의 다른 영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구도들, 극영화처럼 아주 정확한 위치에 엄격하게 이렇게 구도화된 그런 쇼트들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 있는 영화를 보면 되게 미학적으로 충족감, 역시 스크린으로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다큐멘터리 숨쉬는 모든 것, 칸 영화제 안에 다큐멘터리에 주는 상이 딱 하나 있어요. 골든 아이라는 상인데 올해 그 상을 받았습니다. 다친 새들이나 이런 새들을 구조해서 치료하는 형제의 이야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애초에 인정받으려고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닌데 그 활동들이 길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게 하나의 운동처럼 되는 그 과정을 그렸는데요. 대단히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영화이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올해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티판 감독의 Everything Will Be OK라는 영화입니다. 이 티판 감독은 크메르루즈에서 가족이 희생되고 어린 시절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작인 이 영화는 진흙으로 만든 동물 인형들과 인간도 이제 진흙 인형으로 등장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토록 비참했으면 인간이 아닌 동물이 만약에 권력을 쥐게 된다면 세상이 좀 달라질까? 좀 더 나아질까? 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서 인류의 역사를 아카이브 필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찍은 다큐멘터리 필름들을 이 동물들이 보는 거죠. 보면서 학습한 것으로 세상을 다시 다스리게 되는데 짐작하다시피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는, 그래서 매우 새로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세 자매라는 영화인데요. 왕빈 감독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가장 독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의 고산지대에 사는 아주 극빈층인 세 자매, 세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고,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생존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상적인 그 세 자매의 모습을 관찰한 영화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생츄어리라는 영화는 야생동물 구조 단체가 있더라고요. 다친 동물들 중에서는 치료해서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없는 동물들이 많대요. 이를테면 하이에나 같은 경우. 무리에 합류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동물원을 생츄어리, 야생동물 보호소로 만들자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찍었어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생츄어리, 공간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 중에는 그 민중의 세계사 프로젝트의 네 번째 작품, 또 바람이 분다라는 영화. 그 15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이스라엘 같은 국제 분쟁 지역, 위험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이게 고난의 역사, 비극의 역사를 가진 민중들을 주로 찍는 작업들을 해왔었는데, 김태일 감독은 부인인 주로미와 같이 공동으로 연출을 하고, 스텝은 두 아이예요. 아이들이 사실은 고생한 거죠. 여름방학이나 심지어는 학교를 빼먹고 부모님 작업에 가야 되는데, 어릴 때는 학교를 가지 않아서 좋다. 갔는데 그냥 노동을 해요. 땡볕에 고생, 고난의 길이고, 그러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후에는 보면 엄마 아버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되게 멋진 청년이 되어 있는 색다른 형태의 어떤 성장담, 가족 드라마이기도 해서 이 영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연대기로 화제를 모았던 김보란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인데요.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섭식 장애로 사실 거식증과 폭식증을 오가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영화가 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주의 영화, 그것과도 좀 궤를 달리하고, 사실 모성의 간습적인 어떤 상들이 있잖아요.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엄마는 나쁜 엄마는 아닌데 다른 삶을 추구해왔던 엄마고, 그 엄마의 생활 방식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 그래서 모녀 간에 아주 오랫동안 쌓인 깊은 어떤 감정의 골,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기 시작하는데 매우 깊이 아주 가까이에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 것을 허용한다고? 너무 내밀한 모녀의 이야기인데 생각되는 대목이 있어요. 밀도 있는 여성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영화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태프들의 질문이 판에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좀 쉬운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걸로. 네. 영화 시작 몇 분 전에 들어가시나요? 직전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그리고 영화관에서 선호하는 명당 자리. 저는 좀 앞쪽에서 보는 편이에요.
제 앞에 관객이 없는 상태, 마치 나 혼자 극장에 있는 것 같은, 좀 몰입하기에 좋아서 앞에서 보는 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뒤쪽에 앉은 사람들이 영화 거리를 두면서 좀 더 비판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화 동화 되기를 원하는, 제가 그런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쪽, 중간, 약간 왼쪽. 특별전을 좀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올해 다큐멘터리에 흥미로운 영화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으로 보석 같은 영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영화들이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